내가 가진 결정적인 결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나는 내 결점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결점은 우유부단한 성격이라는 것이다. 마음이 약해서 뻔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나는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남의 부탁도 정면에서 거절을 못한다. 맺고 끊음이 분명치 못해 늘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선배 중에 한 분이 내 이런 성격을 보고는 한마디 충고를 했던 적이 있다. 예스보다는 노가 더 힘든 법이야. 노할 수 있을 때 노하는 사람이 더 분명한 사람이야. 나는 내 이런 성격이 사회생활 하는데 되먹지 못한 성격임을 절감하고 있다. 원고 청탁만 해도 그렇다. 처음부터 아예 분명히 모르겠다면 그만인데 질질 끌다가 결국 밤을 꼴까닥 새우고 밤새 내 약한 마음을 저주하는 것으로서 살을 깎는 고통과 씨름했다. 나는 철들고 나서 남하고 정면에서 다퉈본 적도 없었다. 남자들이란 과거에 다들 힘께나 썼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모여 앉으면 군대 생활하던 이야기를 무슨 무용담이나 되듯 떠드는 속성이 있는데 나도 물론 예외는 아니어서 한때는 부당한 일에는 코뼈가 휘도록 덤벼들던 끓는 피도 있었다. 나는 생리적으로 우월감을 가진 사람을 싫어한다. 그 우월감이 당연한 우월감이 아니라 하찮은 지위나 권력으로 행사되어질 때는 견딜 수가 없다. 지금도 나는 작가가 선택받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일에는 구역질을 내고 있다. 이런 편이니 가끔 정면으로 다퉈야 할 사건이 생겨도 나는 꼬리를 감추는 개처럼 피하고 만다. 어쩌다 집 문을 두들기는 귀찮은 월부 판매원과도 나는 다투려 하지 않고 그냥 아내에게 맡겨두고는 모르는 채 해버린다. 아내가 다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나는 늘 글 쓰는 것 이외에는 신경조차 쓰려 하지 않는다. 아내 역시 나보다 나은 편은 아니어서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 잘 못하고 남과 다투기를 싫어하고 소심한 편이어서 나는 가끔 딱정때 같은 여편네 만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하곤 한다. 나는 요즘 전화 받는 일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 전화벨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뛰고 땀이 솟는다. 어찌나 전화가 오는지 나는 내게 전화 거는 자식들에게 하루에도 수천 번 저주를 퍼부어대곤 한다. 전화를 받고 적당히 따돌리는 일은 당연히 아내의 의무처럼 되어 있는데 이 일이 아내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모양이다. 워낙 거짓말 잘 못하는 아내는 전화 올 때마다 나가셨습니다. 지방 가셨습니다. 안 계십니다. 하고 앵무새 같은 대답을 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가끔 나는 전화의 코드를 빼어버리고 하루를 지낼 때가 있는데 그런 날은 전화 거는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마음이 다 편안해진다. 쩔쩔쩔쩔 매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시원시원한 여장부형의 아내였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투정이 불끈불끈 솟곤 한다. 가령 전화도 척척 받아 거짓말도 시원시원해 치우고 당신은 살림 생각 말고 글만 쓰시오 하며 하찮은 일은 자기가 나서서 해치우고 사람 부리고 사람 따돌리고 도배하고 전기 고치고 애들 얼굴 씻기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곤 한다. 아내는 내게 모든 것을 의존한다. 머리를 자를까요? 기를까요? 저녁 반찬은 뭘 할까요? 옷은 무슨 색깔로 할까요? 친구 동생 결혼식에 축의금을 어느 정도로 할까요? 어떤 빛깔의 루즈를 바를까요? 손톱을 자를까요? 시장에 갈까요? 말까요? 텔레비전 프로는 뭘 볼까요? 별당아씨 볼까요? 윤진사 댁 며느리 볼까요? 나는 그럴 때마다 응응 건성으로 대답하곤 한다. 그거야 내게 물어봤자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또 물어본다는 것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맺고 끊지 못하니까 남에게 의존해 보려는
약한 마음의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랴. 나는 제발 아내가 내게 결정을 내릴 선택의 짐을 해주지 않기 바란다. 별당 아씨를 보든 윤진사 댁 며느리를 보든 자기가 알아서 해줬으면 정말 고맙겠다. 그런데 두어 달 전이었다. 우리 집 앞 빈 공터에 집 장사들이 집을 짓고 있을 때였는데 하루는 우리 집 좁은 골목에 잔뜩 목재를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차가 나갈 수가 없었다. 물론 집을 지을 때는 목재도 쓰고 철근도 쓰기 마련인데 아침마다 골목길에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일 계속되고 보니 나는 서서히 축적되었던 신경질이 뻗쳐오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사람들이 나가는 아침에는 차가 빠져나갈 정도의 여유를 보여주었어야 옳은 처사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서 집을 짓고 있는 현장에 들어가 목수에게 그 짐을 치워달라고 요구했었다. 그러자 그 친구 왈, 내 소관이 아니니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식의 대답을 들으면 견딜 수가 없다. 도대체 그럼 누구의 소관이냐고 물으니 나는 목수지 철근 치우는 사람은 아니라는 대답이었다. 참 되먹지 못한 얘기였다. 당연히 집을 짓는 인부로서는 그 짐을 치우는 게 옳은 일이었다. 그래서 내가 좀 강경하게 따졌더니 그 인부 왈, 여보쇼, 사람 뭘로 보쇼? 이런 걸 한다고 뭘로 보냐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바로 이 말이다. 도대체 왜 이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 입에서 걸핏하면 나오는지 견딜 수가 없다. 뭘로 보다니 목수로 보지. 뭘로 보다니. 나는 소리쳤다. 내 눈엔 당신이 목수로 뵌다. 목수. 그러자 그 친구는 팔 걷고 나섰다. 사람 괄심하시오. 이봐, 내가 언제 괄시했어? 당신이 지금 나보고 목수라고 했잖아. 그럼 당신이 목수지 뭐야? 그럼 당신은 뭔데? 나는 이 동네 주민이고. 어째서 목수를 목수로 보는 것이 사람 괄시한 것인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목수는 목수대로 완강한 팔뚝을 걷고 나섰고 우르르 인부들이 나를 한 대 때리려는지 나는 완전 사면초가였다. 에라이 죽기 아니면 살기다. 나는 내가 최가의 고수머리에 옥리백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응원병이 한 사람 뛰어나왔다. 반가워서 돌아보니 바로 약한 내 아내였다. 이거 왜들 이래요? 아내는 당당했다. 나는 순간 임진왜란 때 적군을 향해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들고 덤볐던 우리 아낙네들의 투지를 상기했다. 보통 때의 아내로서는 생각조차 못하던 행동이었다. 웃기네. 누군가 한 친구가 빈정되었다. 나는 이런 식의 조롱을 며칠 전에도 들은 일이 있다. 예비군에 나가 머리를 깎을 때 한마디쯤 하려니까 새까만 상등병 친구가 웃기네 했던 절망적인 조롱. 그 하찮은 권위 따위에는 정말 견딜 수가 없다. 물론 허약한 나와 그 옆에 선 여인의 대항이 그들에게서 본다면 웃기는 꼬락선이었을 것이다. 며칠 전 나는 좋아하는 작가 최정희 선생님이 쓴 찬란한 대낮이라는 책 속에서 인민군들에게 조롱당하는 최 선생님의 갸냘픈 저항에 책을 읽다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또 나를 응원하고 나섰다. 돌아보니 놀랍게도 4살 난 우리 딸년이 무엇라고 그들을 향해 소리 지르고 있었다. 뜻도 맞지 않는 고함을 우리 딸년은 허리에 손을 잔뜩 세워 올리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다. 그건 우리들 앞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 재롱 피우는 몸짓이 아니었다. 그 몸짓에는 본능적인 적의가 들어 있었다. 자기의 아빠가 왠지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상황을 직감하고 당당하게 다윗 소년처럼 그들을 향해 엄호사격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내가 내 가족의 가장이라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다. 내 아들 녀석이 만약 그때 있었다면 제 애비 등에 업혀서도 요새 어디서 배워왔는지 심심하면 해대는 이 떼찌야
라는 욕을 같이 퍼부었으리라 나는 믿는다. 우리들 어른들은 딸년의 도전에 다들 맥이 풀려서 악수를 나누며 화해를 하고 힘을 합쳐 그 짐들을 날랐다. 한 달쯤 전인가 초인종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그 목수가 목판에 시루떡을 담고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집을 다 지어서 집들이를 하느라고 떡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감사하게 먹겠다고 돌아서려니까 그 친구는 내게 한마디 던졌다. 따님 잘 있어요? 아주 보통 내기 아니던데요. 이래저래 이웃은 좋은 것이다.